사실 또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네, 왜냐면은 이게 로봇이 아무리 가격이 싸고 뭐 잘 걷고 잘 뛰어다녀도 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작업성, 이 로봇이 뭔가 작업을 하고 부가가치를 내려면은 손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소형차 한 대 값이면 부모님 댁에 로봇 한 대 놔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아버님 댁에 로봇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 그거 어디다 써? 하면 이제 고령의 아버님 모시고 병원도 가고 빨래도 개주고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온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큰데 조선 방산이 올해 좋았다는 소식은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죠. 하반기 조선 방산 로봇 괜찮을 거니? 요거 물어볼게요.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상반기에는 지금 조방원 씨 시대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조선 씨하고 방산 씨는 여전히 가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좀 조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2월에 이어서 벌써 5달 됐어요. 우리 만난 지. 그 사이에 아직은 꿈속의 로봇이라는 리포트를 연구원님이 쓴 거잖아요. 네네. 이거 무슨 제목도 되게 시적이고 시장에서 이거 관심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하반기 대한민국 로봇 시장의 현 주소 이게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주소에 대해서는 뭐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들은 네. 맞아요. 뭐 주식 시장에서도 뭐 올해 한때 연초 대비해서 이 로봇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쳐서 봤을 때 한 80%까지 이제 상승을 하면서 굉장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자리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기대감들이 커지는 이유도 알겠습니다. 뭐 작년부터 해서 네. 뭐 인간형 로봇인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봇 AI라고 하는 기술적인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주식 시장에서 반영해 주는 것들은 알겠지만은 아직 현재 이 로봇 기술들 뭐 AI 기술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일상생활로 들어와서 이제 상용화되기까지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이제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뭐 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는 뭐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이 그렇죠.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네. 상황들입니다. 워낙 뭐 자본력도 크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희보다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냉정하게 현재 주소를 평가해서 보자면은 뭐 우리나라가 조금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에 뒤처져서 쫓아가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들은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뭐 저희가 뭐 계속 뒤처져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산업부가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 K 휴머노이드 연합이라고 해서 여러 로봇 기업들, 완제품 기업들, 부품 기업들, 뭐 소프트웨어 기업들, 대학 연구기관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하나의 로봇을 만들자,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과 이제 중국을 좀 따라가는 뭐 이제 제3자로서 저희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중국에서 보니까 벌써 한 우리 돈 3천만 원 선에 그 로봇을 사서 집에 두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얼리 어답터이기는 합니다만 뭔가 이제 시판용으로 꽤 많이 돌아다닐 수 있겠구나 싶고 그 강남역의 그 대로변에도 산업용 로봇, 뭐 협동 로봇 이거 그 디스플레이 돼 있는 그런 매장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식 저희가 몇 번 전했잖아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현대차그룹 아틀라스, 또 중국 기업들 부채춤도 추고 달리기도 하고 격투기에 운동회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 투자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아무래도 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게 앞에서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인간형 로봇, 사람을 닮은 로봇이고 이 말은즉슨 뭐 휴머노이드가 정말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자율적으로 동작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을 이 로봇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로봇 시장이 뭐 산업용 로봇이다, 협동 로봇이다, 뭐 물류 로봇이다 여러 네. 가지의 형태로 해서 구분을 했었었는데 뭐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한다면은 산업용 로봇에서 뭐 이제 그런 제조 현장에서 네. 투입돼서 뭐 공장에서 제조도 할 거고 아니면 물류 로봇으로서 물류 창고에 들어가서 뭐 박스도 옮겨주고 포장도 해주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범용
플랫폼으로서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로봇이라고 하는 게 뭐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시점, 5년 뒤, 뭐 10년 뒤를 이제 보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 뭐 5년 뒤, 10년 뒤 이 휴머노이드가 정말 상용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지금 물류 로봇, 뭐 협동 로봇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휴머노이드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뭐 메타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아니면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모두가 이 휴머노이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범용 로봇으로서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 가치들을 좀 이제 선제적으로 좀 뽑아내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순간 상상했어요. 지금 상차할 때 이런 거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사실 거기에서 굉장히 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택배 물류창고에서 막 상차하는데 다들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다가 야, 너무 힘들어. 물 한 잔 마시고 해. 아, 맞다. 너 로봇이지.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외모까지 똑같아지면.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야심차게 이야기하는 게 100만 대 양산 이게 규모의 경제가 되면 대당 가격 2만 달러까지 내릴 수 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한 2,700~800만 원이면 집에 로봇 한 대 놔드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당장 뭐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로봇의 발전 속도를 예상을 해본다면 요게 상용화돼서 우리가 가게 가서 사오는 시점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은 일단 지금은 휴머노이드가 대당 뭐 한 1억 원, 뭐 2억 원, 비싼 거는 거의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비싼 상황이어서 그렇죠. 결코 사실 쉽게 사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부품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립이 안 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비싼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로봇이 뭔가 기술적으로 성숙해지고 정말 많이 쓰인다. 그래서 뭐 지금 뭐 1,000대 쓰이고 있는 게 10,000대가 되고 10만 대가 되고 100만 대가 되면은 결국 가격들이 떨어짐으로써 더욱더 이 활용들을 또는 소비가 수요가 촉진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이제 올해 뭐 한 5,000대 정도, 네. 많게는 한 10,000대 정도 이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매년 이 숫자들을 10배씩 키워가겠다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내세우고 있어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도 한 100만 대 정도 되면은 가격이 실제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일론 머스크 CEO의 관점에서는 뭐 2년, 3년 내에 다가와 있다라고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뒤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아직 뭐 그렇게 저희가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긴 쉽진 않지만 뭐 그렇게 실제로 많이 쓰이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뭐 시장 규모가 그렇게 또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일론 머스크 CEO는 항상 여기에 거품을 살짝 얹잖아요. 맞습니다. 거품을 살짝 얹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좀 보는데 근데 그거 궁금하네요. 로봇의 발전 속도라는 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아니면 산술급수적으로 딱딱 예상되는 계단식 성장 뭐 이런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굉장히 완만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까지의 뭐 휴머노이드나 아니면 로봇들 기술 관점을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정말 긴 시간 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어요. 아마 휴머노이드도 이제 지금 이제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일본 혼다의 뭐 아시모라고 하는 로봇들 귀여운 거. 네, 귀엽고 네, 네. 이제 우주인처럼 생긴 맞아요. 로봇. 뭐 한국에서는 이제 휴보라고 하는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 네. 이제 그런 로봇들이 사실 2000년대 초반 때 공개가 이제 됐었던 이제 상황들이고 그러네요. 꽤 됐네요. 네, 지금 네. 그때랑 지금의 휴머노이드들을 비교해서 보면은 하드웨어 관점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물론 발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손, 발 이런 것들이 발전하긴 했지만 뭐 간단하게 걷고 움직이는 거는 크게 달라지진 않은 상황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 예상을 하는 거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 사실 여기 이제 AI의 영역인 거고 AI 같은 경우는 뭐 챗GPT나 이런 것들 아마 많이 쓰시겠지만 이제 결국 이 LLM 언어 모델 이런 것도 수많은 데이터들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성능이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제 법칙들이 있는데 이 법칙들이 지금 로봇 AI 쪽, 물리 AI 쪽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발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이 물리 데이터들을 쌓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물리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에 대한 기술적인 성능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그 시기가 언젠가는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이야기를 들었고 하드웨어도 궁금한 게 생각해보면 그 우주인 같고 귀엽고 그 친구가 이제 약간 좀 늠름해지고 근육이 약간 장착된 것 같고 이족 보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게 발가락, 손가락이 달린다는 건 기존의 로봇과는 차원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뭐 보행을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처럼 좀 빠르게 기민하게 동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균형을 잘 잡게 균형을 되는군요. 잘 잡는. 네. 저희도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발가락에 되게 힘을 아마 많이 주실 겁니다. 발가락 부러지면 부러져 보면 알아요. 맞습니다. 발가락이 이런 기능을 하고 있었다니. 네, 제가 부러져 봐서. 네. 로봇도 그만큼 발가락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또 중요한 거는 손가락이거든요. 손가락. 네, 왜냐면은 이게 로봇이 아무리 가격이 싸고 뭐 잘 걷고 잘 뛰어다녀도 이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 작업성, 이 로봇이 뭔가 작업을 하고 부가가치를 내려면은 손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어서 그렇죠. 이제 저희 인간처럼 뭐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기민하게 뭐 볼트도 조이고 너트도 조이고 뭐 다양한 작업들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비로소 작업성을 갖추고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로봇 기술은 뭐 걷고 뛰고 훌륭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발가락도 중요하지만 손가락, 이 손에 대한 기술력이 크게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 로봇들이 좀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 테슬라 그 발레하던 로봇이 발가락 하나 달았잖아요. 네네. 그 손가락 있어서 지금 계란 후라이까지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테슬라가 훨씬 앞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통상적으로는 테슬라가 훨씬 앞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손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관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인간의 손은 보통 이제 한 손당 자유도가 27개가 있습니다. 27 자유도라고 네.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로봇 핸드 로봇 쪽 휴머노이드에 부착하는 핸드가 보통 자유도가 11개 요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지금 근데 테슬라는 이제 3세대 손을 공개를 하면서 22 자유도까지 이 자유도를 높여가고 있는 많이 상황들이어서 따라왔네요. 많이 따라왔고 네. 거의 이제 제일 앞서 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뭐 발가락도 달렸지만 손가락도 우수한 상황이어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중국 로봇들 싸고 네. 뭐 춤도 추고 뭐 쿵푸 동작도 하고 춤추다 예. 사람도 때리고. 네. 여러 가지의 것들 할 수 있는 건 알겠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직은 어렵다. 그나마 테슬라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제도 뭐 트위터나 이런 데서 공개가 많이 됐던 네. 게 이제 여러 그 뭐 콘서트 이제 현장에서 맞아요. 팝콘을 퍼주는 영상이 퍼졌었거든요. 좀 묘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작업들도 해줄 수 있다. 물론 그게 어.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연습하는 있지만 거죠.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가면은 아기들 가르칠 때 이런 거 그 구슬 같은 거 안 떨어뜨리고 옮기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소근육, 대근육 발달하잖아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건데 테슬라 로봇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맞군요. 그러면 이게 중국 얘기, 미국 얘기 실컷 했는데 우리나라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LG전자의 경우에는 베어 로보틱스 경영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다. 그리고 뭐 현대차는 로봇 관련해서 가장 먼저 투자를 시작했던 그런 회사인데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수금은 언제 할 수 있니? 이거 궁금하단 말이에요. 예상 시점이 어느 정도예요? 일단은 뭐 휴머노이드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시장에 침투하는 시기로는 한 2030년 중반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멀진 않네요. 뭐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이 기업들 뭐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제 반도체 회사고 가전 회사이지만은 로봇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실적에서 반영이 되는 그 시기는 조금 뭐 5년에서 뭐 한 10년 정도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뭐 짧으면 짧다 뭐 길다면 길다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은 원래 기술 투자라고 하는 게 뭐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미래 먹거리로서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저희는 호흡을 길게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자님이 조만간에 그 로봇한테 네일 아트 받는 거 아닌가 몰라요 하셨는데 그거까지 되면 그러니까 아트 올리고 거기에다가 피스 붙이는 정도 되면은 이것은 사람인가 로봇인가 이렇게 되겠죠. 발가락 경쟁이라니 크크 나중에 로봇도 예쁘고 잘생기게 만들려고 경쟁하겠네요. 나수견님
그러게요. 아마 집집마다 로봇 들을 때, 아, 저는 아무래도 그 차은우 쪽이 뭐 이럴 수 있고, 아, 저는 변우석 배우님 쪽으로. 그러면 또 얼굴과 관련해서 퍼스널리티 이거 어떻게 권리로 보장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로봇 관련주 이걸 전체적으로 섹터의 영역으로 본다고 하면 뭐 특정 종목 언급은 좀 어렵습니다만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보자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투자처들이 있을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용 로봇도 있을 네. 거고, 뭐 협동 로봇도 있을 거고, 물류 로봇도 있고, 아니면 직접 뭐 휴머노이드를 하는 이제 기업들도 있지만은 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 경쟁력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는 이런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부품 관련된 것들을 생산을 하는 부품 기업들이 더욱더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수요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부품 시장도 이제 동반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는 이런 휴머노이드 시장이 상용화가 된다. 근데 이 시장에선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부품은 우리나라 걸 쓸 수가 있거든요. 뭐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 뭐 지정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은 기술적으로도 패권 경쟁을 뭐 AI나 뭐 반도체, 로봇 시장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미국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지금은 여러 중국산 부품들을 채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보면 그러진 못할 거다. 그러긴 쉽지가 않은 상황들이니 결국 중국 외의 부품들을 쓴다고 했을 때 뭐 한국이나 뭐 일본과 같은 그런 타 국가의 이제 부품들을 쓸 가능성도 있으니까 결국 이런 흐름들을 따라가서 봤을 때 저희는 오히려 이제 부품 쪽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잘 나가면 우리가 그 HBM 납품하듯이 그런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아유, 난리 났다. 로봇도 외모 지상주의? 크크크. 나는 무슨 로봇 막 지금 배틀 붙었네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지 참 궁금한데 그 얘기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로봇은 결국은 배터리를 먹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딱 봐도 무거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배터리가 오래 가려면 로봇이 감량을 좀 하든지 아니면 영차할 때 들어가는 그 순간적으로 필요한 물리력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진전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되게 좋은 포인트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로봇에 대한 뭐 경량화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인간을 닮아 있다 보니까 몸무게도 심지어 인간이랑 비슷합니다. 보통 한 70kg, 뭐 80kg 정도 이제 수준이고, 네. 물론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경량 소재들을 쓰면서 가벼워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 로봇 그 자체의 무게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배터리 무게도 생각을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지금 70kg 기준으로 봤을 때 로봇에 보통 배터리로서 쓸 수 있는 무게는 한 10kg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의 배터리는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네. 쓰고 계시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를 10kg를 이제 이 용량으로서 환산을 해서 보면은 대략 2kWh 정도라고 하는 이제 용량이 산출이 됩니다. 근데 이 2kWh를 그럼 몇 시간 구동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저희가 산출을 해서 보면 보통 로봇이 시간당 한 500W 정도 전력을 소모를 하기 때문에 4시간밖에 이제 구동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더 구동을 시키려면은 그 배터리 무게들을 더 키우거나 아니면은 그 용량을 더욱더 밀도 있게 배터리 기술들을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들이어서 사실 지금 이 로봇 시장이 뭔가 성장하고 이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는데 가장 또 보틀넥, 뭔가 이제 제약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이 배터리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배터리 기술들이 더욱더 좀 발전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제조하는 기업들의 또 새로운 먹거리나 이제 기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슈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직까지 저가 배터리에서는 중국의 시장이 좀 밀리는 것 같은데 비싸도 오래가는 배터리가 선호된다고 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질 맞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로봇 이야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방산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방산에 대해서 전망하신 이후에 꽤 성적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고민되는 건
하도 빨리 순환매가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방산 끝난 거야? 파티 끝이야? 이거 궁금하거든요. 방산의 파티는 끝났나요? 아니면 2부가 남아있나요? 사실 저는 뭐 2부도 3부도 4부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파티 지금 하고 전야제한 있습니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시작이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고 되게 네. 공격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사실 아직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페이즈 1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즈 0는 이제 방산기업들이 이제 내수 시장만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뭐 육군이나 공군한테 무기들을 납품을 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었고, 페이즈 1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다. 그 수출의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직수출을 하는 뭐 형태로서 이제 봤었던 부분들인데, 사실 페이즈 2, 페이즈 3는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다가 생산 거점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만들고 더욱더 확산해 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또 페이즈 3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유수 기업들, 뭐 미국으로 따지면은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독일의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네. 여러 유수 기업들과 같이 뭐 조인트 벤처든 아니면 공동 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글로벌 탑티어 방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는 그런 단계들까지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 페이지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전야제다라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서 그렇게 탐내하는 조선은 어떨까요? 조선도 사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조선이라고 하는 게 뭐 21년, 22년, 23년 상선 분야에서 수주들을 많이 받고 그 상선들이 수요가 올라가면서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성과가 올라가면서 이 상선만 봤을 때도 좋다. 뭐 수주 많이 받았고 성과가 올라가니까 앞으로 이제 조선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기회들로 붙고 있는 거는 상선에 더해서 해양 플랜트 쪽, 네. 해양 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발 모멘텀들, 뭐 미국발 LNG 운반선 수주도 있겠지만은 뭐 미국발 함정 수주라든지 아니면 미국발 함정의 MRO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네. 경우는 글로벌로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 인도의 국영조선소랑 협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아니면 뭐 아프리카 쪽에도 투자를 하고 다양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기 위한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조선도 이제 상선에서 벗어나서 다각화하면서 추가적인 성장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하고 조선은 그동안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왜 우리 증시에서 흔히 그런 말 쓰잖아요. 비싼 가격만한 악재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기회가 될 만큼 충분히 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뭐 과거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야기 드렸을 때도 사실 시장에서는 비싸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들이 그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여기서 더 오른다고 말도 안 돼 네. 이랬었죠. 맞아요. 거기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배, 3배, 4배 맞아요. 상승을 한 상황들이어서 과연 이제 지금의 가격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지금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미래를 계속 상상을 해보고 그려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상반기 때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고 하는 네. 것들이 소화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또 새로운 모멘텀들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 아마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들어와 있는데 그 실적 발표들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재료들이 추가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